늦은 오후 검은색 승합차가 요양원 현관 앞에 멈춰 섰습니다. 비가 오락가락하는 흐린 날씨였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문희는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갈색 가방 하나와 병원에서 건네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한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약간씩 가팔라졌고 그때마다 요양보호사의 팔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팔꿈치를 받쳐주었습니다. 문희는 자신이 계단을 오른다기보다 긴 인생의 마지막 턱을 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 문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는 예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리라는 확신 같은 것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현관 안으로 들어서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약품 냄새, 그리고 그 사이로 오래된 국물 냄새가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는 누군가의 텔레비전 소리가 흘러나왔고 휠체어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천천히 가까워졌다 멀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벽에는 계절마다 바뀌는 듯한 풍경 사진과 봉사자들이 그려놓은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서툰 글씨로 할머니, 건강하세요라고 쓰인 카드도 보였습니다. 문희는 그 글씨를 잠시 바라보았지만 곧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신에게는 그런 카드를 써줄 아이도 이제는 찾아올 일도 별로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입소 안내를 받는 동안 사회복지사는 친절하게 시설 이용 규칙과 식사 시간, 프로그램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문희의 귀에는 말들이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멀게 울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이제 진짜로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집의 창문에 붙어 있던 얇은 커튼, 오래 쓰던 나무 식탁, 벽에 걸린 남편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가 낡은 영화 필름처럼 사르르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류에 사인을 하는 순간 펜을 쥔 손이 잠시 떨렸지만 그 떨림마저도 누구의 시선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새로 배정된 방은 2인실이었습니다. 창문이 비교적 큰 편이라 낮에는 햇빛이 잘 들어온다고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첫 인상은 햇빛보다 하얀 벽과 금속 침대 프레임이었습니다. 이미 한쪽 침대에는 다른 할머니의 물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침대 머리맡에는 손주들로 보이는 아이들의 사진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반대편 침대는 아직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누군가의 삶의 마지막 장을 위해 비워둔 페이지처럼 허전했습니다. 문희는 그 자리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듯 침대를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짐을 정리하던 요양보호사는 서랍 하나를 열어 속옷과 수건을 넣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문희는 가방에서 접혀있던 옷들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옷 사이에 끼어있던 작은 노트 한 권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틈틈이 써온 일기장이었습니다. 낡은 표지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일부 페이지는 눈물 자국처럼 얼룩져 있었습니다. 문희는 아무 말 없이 그 노트를 베개 아래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 노트만큼은 아직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녀에게 허락된 마지막 비밀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이동하라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문희는 천천히 복도를 걸으며 벽에 기대어 서 있는 다른 어르신들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각자의 얼굴에는
서로 다른 종류의 포기가 묻어 있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는 텔레비전 화면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멍하니 공중을 보며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식당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문희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 문을 들어서는 순간 자신이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뒤에서는 휠체어를 미는 소리와 여러 발자국 소리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문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불이 꺼진 2인실에서 창밖 가로등 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다른 침대의 주인은 이미 깊이 잠든 듯 고른 숨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문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집, 가족, 자신에게 기대던 사람들, 자신이 지키려고 애썼던 작은 역할들까지 모두 이 문 밖에 놓고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천천히 끝을 향해 걸어가는 일뿐이라고 그녀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곧 완전히 깨질 것이라는 사실을 이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요양원의 하루 리듬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새벽이면 복도를 따라 약간 거친 소리와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섞여 흘렀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불이 켜지고 아침 식사 전에 혈압과 체온을 재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식사와 약 복용, 짧은 체조, 텔레비전 시청, 낮잠, 재활 운동 같은 일정이 규칙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시간이 아니라 방송과 호출벨 식판 소리로 하루가 구분되는 것 같았습니다. 문희는 그 리듬에 몸을 맞추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사이에는 묵음 같은 공기가 흘렀습니다. 누군가의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특별히 크게 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에 웃음이 터져 나오면 그 웃음은 금세 사라지고 다시 조용함이 돌아왔습니다. 문희는 식판 위에 놓인 반찬을 천천히 씹으며 자신이 이 묵음의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작은 조각배 같다고 느꼈습니다. 말 걸어오는 사람도 자신이 먼저 말을 걸고 싶은 사람도 아직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다른 이들의 손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굵게 튀어나온 혈관, 굽은 마디, 오래된 상처 자국들이 각자의 인생을 대신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복지실에서는 음악 감상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여러 노래들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젊은 시절 유행했던 가요부터 군가, 동요까지 다양한 곡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몇몇 어르신은 리듬에 맞춰 손가락을 까딱였고 어떤 이들은 눈을 감고 조용히 눈가를 훔치기도 했습니다. 문희 역시 한 곡의 전주를 듣고 몸을 조금 굳혔습니다. 오래전 어린 딸을 무릎에 앉히고 흥얼거리던 곡이었습니다. 멜로디가 피처럼 온몸을 돌아 가슴으로 몰려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 추억은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사회복지사는 어르신들에게 기억에 남는 노래나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몇몇 이들이 손을 들어 젊은 날의 장면들을 풀어놓았습니다. 공장 기숙사에서 처음 들었던 라디오 사연,
군대 시절 행군 중 들었던 노래, 시장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사던 추억 같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문희는 끝까지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가락으로 무릎 위 담요 모서리를 반복해서 만지작거렸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한 장면만이 선명하게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 좁은 방 안, 젖은 우산이 벽에 기대어 있던 풍경, 젖은 머리카락에 딸아이를 수건으로 닦아주던 자신의 손, 그리고 그날 이후로 결코 되돌릴 수 없게 된 선택 한 가지였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사람들은 다시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복도 창가에는 작은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고 빛이 부족한 탓인지 잎들이 약간 노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 옆을 지나던 새로 온 간호사 지우가 화분의 잎을 손가락으로 톡톡 건드리며 작은 메모를 붙였습니다. 물 주는 날짜를 적어두는 메모였습니다. 문희는 그 광경을 멀찍이서 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어르신들의 이름을 하나씩 기억하려 애쓰는 듯 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각 방을 들락거리면서도 눈을 마주칠 때마다 이름을 불러주려는 노력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 태도는 요양원이라는 공간이 가진 무채색 공기에 작은 흔들림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어느 날 문희의 베개 가까이에 떨어져 있던 작은 노트를 보고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 아무 말 없이 노트를 다시 제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짧은 행동에는 상대의 영역을 존중하려는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우는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문희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고 잠이 잘 오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저녁 산책 프로그램을 함께 나가보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문희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해가 완전히 지기 전 잠시 복도 끝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요양원 건물 밖에도 아직 살아있는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싶으면서도 잊지 못한 채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무채색으로 흐르는 듯 보였지만 아주 미세한 균열이 이미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문희의 하루에는 몇 가지 기다림이 생겼습니다. 창가에서 바라보는 저녁 노을, 지우가 화분에 물을 주는 날, 음악 프로그램에서 흘러나올지도 모르는 익숙한 멜로디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아직 삶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 그녀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떨림으로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사회복지사는 새로운 주간 프로그램 안내지를 각 방문에 붙였습니다. 색연필로 그려넣은 작은 아이콘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중 하나에 인생 그림일기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청한 어르신들이 모여 자신의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을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보는 시간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신청 인원 모집표 옆에는 여러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문희의 이름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안내지를 바라보는 눈길은 평소보다 오래 머물렀습니다. 지우는 복약을 챙겨주러 방에 들렀다가 안내지를 가리키며 프로그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릴 적 그림을 좋아했다거나 글쓰기를 좋아했던 경험이 있다면 이런 시간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문희는 처음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도 예전 같지 않고 그림을 그리기에는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이런 활동이 잘 그리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마음속에 남아있는 장면을 꺼내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하며 신청서를 슬쩍 침대 머리맡에 두고 나갔습니다. 문희는 그 종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아무도 없는 시간이 되자 조용히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첫 수업은 작은 프로그램실에서 열렸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스케치북과 색연필, 사인펜, 간단한 스티커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몇몇 어르신은 처음이라며 쑥스러워했고 어떤 이들은 이미 떠올린 장면이 있는지 망설임 없이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강사는 외부에서 온 미술치료사였습니다. 그는 완성도보다는 마음에 남은 장면 하나를 떠올리며 색과 선으로 표현해 보길 권했습니다. 어릴 적 살던 집, 가장 좋아하던 계절, 잊히지 않는 풍경, 혹은 마음에 남는 사람의 뒷모습도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희는 한동안 빈 스케치북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그려야 할지 떠오르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너무 많은 장면이 한꺼번에 떠올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오래전 살던 집의 작은 부엌이 떠올랐습니다. 아궁이의 은은한 불빛, 검은 솥에서 피어오르던 수증기, 허리에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던 자신과 그 옆에서 작은 손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던 딸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문희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부엌의 대략적인 윤곽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선이 매끄럽게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선 사이로 잇고 있던 손의 기억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주변의 소리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떠드는 소리,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 복도에서 나는 카트 바퀴 소리가 모두 한 겹 뒤로 물러나고 오직 색연필이 종이를 긁는 소리만이 귓가에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문희는 부엌 한편에 놓여있던 낡은 나무 의자를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인물의 실루엣을 덧붙였습니다. 딸아이의 얼굴을 정확히 그릴 자신은 없었지만 작은 어깨와 묶어내린 머리 모양만으로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부엌 창문 밖에 내리던 가랑비를 몇 개의 짧은 선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순간 오래전 비오는 날의 공기와 방 안에 맴돌던 따뜻한 국물 냄새가 다시 코끝을 스치는 듯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갈 무렵 미술치료사는 각자가 그린 그림을 테이블 가운데에 놓고 함께 감상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은 부끄러움을 이유로 자신들의 그림을 뒤집어두려 했지만 몇 사람은 조심스럽게 그림을 내놓았습니다. 문희 역시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자신의 스케치북을 천천히 뒤집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눈이 그 그림 위에 머물렀습니다. 누군가는 집 같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어린 시절 비 오는 날 마당에서 맡았던 흙냄새가 떠올랐습니다. 미술치료사는 그림의 구성과 선을 칭찬하기보다 이 그림 속에서 어떤 마음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문희는 직접 말로 대답하지 않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미안함이라는 단어가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뒤 지우는 복도로 나오는 문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림이 어땠는지 묻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주에는 간단한 글을 곁들여 보는 시간이 있을 거라는 안내만 전했습니다. 그림 옆에 짧게라도
이야기를 적어보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문희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밤이 되자 베개 아래에 숨겨두었던 자신의 낡은 노트를 꺼내 보았습니다. 여러 해 동안 끊어졌다 이어졌다를 반복하며 써내려간 문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몇 페이지는 눈물 때문에 글씨가 번져 있었습니다. 문희는 연필을 가만히 쥔 채 노트의 마지막 빈 페이지를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쓸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여백이 다시 새로운 이야기를 요구하는 것처럼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인생 그림일기 프로그램의 두 번째 시간에는 그림 옆에 짧은 글을 붙이는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사는 길게 쓰지 않아도 좋다며 한 문장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던 손에 펜이 쥐어지자 몇몇 어르신은 오히려 더 긴장하는 듯 보였습니다. 평생 글쓰기를 멀리해 온 이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글자로 옮기는 일은 익숙하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동안 말로도 꺼내지 못했던 말을 종이 위라면 조심스럽게 풀어낼 용기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문희는 지난 시간에 그린 부엌 그림을 다시 펼쳤습니다. 스케치북 한쪽에는 조그마한 부엌과 작은 의자,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아이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옆 빈 공간에 글을 써야 했습니다. 그녀는 펜을 쥔 손을 한동안 공중에 떠있게 두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수많은 문장이 떠올랐다 사라졌습니다. 그날 비가 내렸습니다로 시작할지, 나는 그 아이에게 평생 미안했습니다로 시작할지,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비와 부엌만 이야기할지 고민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천천히 첫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라는 문장이 조심스럽게 종이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이어서 부엌 안 공기의 온도, 젖은 옷에서 올라오던 냄새, 아이의 머리카락을 닦아주던 손의 감촉 같은 세세한 요소들이 짧은 문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의식적으로 미안하다는 말은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대신 그날 이후로 부엌 문을 닫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늘 비어있던 느낌, 장마철이면 어김없이 그날의 빗소리가 귓가에 되살아나던 순간들을 묘사했습니다. 글은 길지 않았지만 문장 사이사이에는 오랫동안 응어리져 있던 감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강사는 어르신들이 쓴 글을 한 명씩 돌아다니며 읽었습니다. 문희의 페이지 앞에 멈춰선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천천히 더듬어 읽는 동안 얼굴에는 진지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글 속에서 부끄러움과 사랑, 후회와 애틋함이 동시에 느껴진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쓴 사람에게 꼭 묻고 싶지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질문들도 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문희는 대답 대신 자신이 쥐고 있던 펜을 살짝 내려놓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답이 전해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수업이 끝나갈 무렵 강사는 요양원 측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인생 이야기를 모아 작은 책자로 만들거나 짧은 영상으로 기록해보자는 제안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이나 지역사회 사람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만들자는 계획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은 그 말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읽히고 보여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스며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얼굴을 붉혔고 누군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나 강사는 모든 것을 공개할 필요는 없으며 각자가 허락하는 만큼만 나누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복도로 나오면서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작은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는 자신에게도 이야기로 만들 만한 인생이 있었는지 되묻고 누구는 오히려 보여줄 만한 것이 없다며 웃어넘겼습니다. 문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파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일은 그동안 철저히 숨겨온 한 장면 역시 언젠가 마주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복도 끝 창가에 서서 한동안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차장에는 누군가를 면회온 가족의 차가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 차의 브레이크 등이 멀어지는 것을 보며 문희는 언젠가 자신도 누군가에게 다시 다가갈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방 안은 평소보다 더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룸메이트의 숨소리도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도 멀게만 들렸습니다. 문희는 베개 아래에서 일기장을 꺼내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그녀의 손은 몇 년 전 날짜가 적힌 페이지들을 빠르게 넘겼습니다. 병원 진단서가 처음 나왔을 때의 기록, 남편이 떠난 날, 집을 정리하던 날, 그리고 그 사이사이를 채우는 자잘한 일상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몇 년 전 여름 즈음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녀는 더 이상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나머지 부분은 결국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라 생각하고 기록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양원의 작은 프로그램실에서 다시 펜을 쥐게 되면서 그녀는 자신이 섣불리 판단했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아직 마주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으며 여전히 풀지 못한 매듭이 남아 있었습니다. 문희는 새로운 페이지 상단에 조용히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쓰기 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숨겨둔 이야기를 세상에 내어놓기로 결심하는 순간 그 결정이 어떤 반전을 가져올지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더 이상 혼자서만 이 기억을 품고 무덤까지 가져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만은 분명했습니다. 며칠 뒤 요양원 강당 한쪽에 작은 촬영 장비가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삼각대 위에 카메라가 세워졌고 옆에는 흰색 조명이 간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은 의자를 옮기고 배경이 될 흰 벽에 꽃무늬천을 걸었습니다. 강당은 늘 운동이나 노래교실 행사 때만 쓰이던 공간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작은 방송국처럼 보였습니다. 천천히 그곳을 지나가던 어르신들은 카메라를 흘끗 쳐다보고 발걸음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손사래를 치며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눈 속 깊은 곳에는 궁금함과 설렘이 동시에 비쳐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새로운 프로젝트는 어르신들의 인생 이야기를 영상으로 기록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자원봉사로 참여한 영상 제작자가 1명, 그리고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들이 보조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인생 그림일기 프로그램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몇몇 어르신에게
촬영 참여 의사를 물었습니다. 대부분은 쑥스러워하면서도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남겨질 수 있다는 사실에 묘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사진 몇 장도 제대로 남지 않은 세대에게 움직이는 영상으로 기록된다는 것은 어쩌면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문희에게도 촬영 참여 제안이 조심스럽게 전달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그녀가 그린 부엌 그림과 짧은 글을 떠올리며 그 안에 담긴 이야기가 분명 누군가에게 큰 울림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안을 들었을 때 문희는 한동안 말없이 손등만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말로 풀어내야 한다는 부담감과 그 말을 카메라가 고스란히 담아낸다는 사실이 동시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일기장 마지막 장에 새로운 날짜를 적었던 그날 밤부터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혼자만 알고 있던 이야기를 더 이상 혼자 짊어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조용히 참여에 동의했습니다. 촬영 날 문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요양원 세면대 거울 앞에서 빗을 한 번 더 천천히 머리카락 사이로 넘겼습니다. 손등에 돋아난 검버섯과 깊어진 주름이 거울 속에 선명하게 비쳐 보였습니다. 젊은 시절이라면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와 얼굴 화장을 꼼꼼히 살폈겠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지나온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메라 앞에서만큼은 흐트러진 모습으로 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한번 눌러 닫고 준비가 끝났다는 듯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강당 한가운데에는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카메라의 렌즈는 그 의자를 온전히 향하고 있었습니다. 조명은 눈부시지 않을 정도의 밝기로 조정되어 있었습니다. 문희가 천천히 의자에 앉자 촬영을 준비하던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각자의 위치로 물러섰습니다. 영상 제작자는 카메라 높이를 조정하며 화면 안에서 할머니의 눈높이가 가장 편안하게 담기도록 구도를 맞추었습니다. 마이크를 조심스럽게 옷깃 근처에 고정하는 동안 문희의 심장은 조금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이크에 그대로 잡힐 것만 같았습니다. 촬영은 생각보다 단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질문을 던지고 문희가 그 질문에 따라 자신의 삶을 떠올려 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카메라는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문희는 어린 시절 살았던 시골집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겨울이면 창문 틈으로 스며들던 찬바람, 학교에 가기 위해 눈 쌓인 길을 걷던 발자국 소리, 뒷산에 올라가 숨이 차게 놀다가 해질 무렵 집으로 뛰어내려오던 기억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 기억들은 아직 밝은 색을 유지하고 있는 과거였습니다. 이야기의 톤은 비교적 가벼웠고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야기가 점점 현재를 향해 가까워질수록 문희의 목소리는 조금씩 느려졌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아이들의 출생, 생활고와 병원 진단서로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그녀의 얼굴 주름 사이사이에 이미 깊숙이 새겨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엌 그림 속 장면의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비가 오던 날 젖은 옷을 입고 돌아온 어린 딸과 좁은 방 안, 수건과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진 선택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누구에게도 제대로 말한 적이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이후 몸보다 마음이 더 빠르게 늙어버린 느낌이 들었던 날이었습니다. 문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시간을 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촬영을 돕던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조용히 그녀가 말을 꺼내기를 기다렸습니다. 강당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조금 더 희미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문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끌어올렸습니다. 잘못된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수없이 탓했지만 당시에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다고 느꼈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회적 시선과 경제적 벽 그리고 한 사람의 어머니로 남기에는 너무나 버거웠던 현실이 한꺼번에 그녀를 짓눌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녀는 딸아이를 보내야 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어린 손을 놓던 자신의 손 감각을 설명했습니다. 작은 손이 마지막까지 자신의 손가락을 붙들고 있던 느낌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부엌 문턱을 넘으며 등 뒤에서 들리던 얇은 울음소리를 평생 잊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했고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마음속 한 곳에서는 늘 벌을 받는 기분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말이 이어질수록 문희의 어깨는 조금 더 굽어졌지만 동시에 그 굽은 어깨 사이에서 묵직하게 뭉쳐졌던 덩어리가 서서히 풀려 나오는 느낌도 함께 들었습니다. 촬영이 끝나갈 무렵 강당 안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섣불리 감상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카메라의 빨간 불빛이 꺼지면서 영상 제작자는 조용히 촬영이 마무리되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문희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다리에 힘이 약간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촬영 전과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장 숨기고 싶었던 이야기를 처음으로 자기 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말해냈다는 사실이 그녀를 조금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촬영팀은 장비를 정리하면서 이 기록이 단지 한 사람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의 굳어버린 마음을 움직일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촬영이 진행된 지 며칠 뒤 영상 제작자는 요양원 측과 상의하여 편집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요양원은 어르신들의 가족에게 이 기록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가족들도 모바일과 컴퓨터를 통해 부모 세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비공개 링크 형식으로 영상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름과 얼굴이 공개되는 부분은 가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기로 했고 민감한 내용은 일부 편집하거나 자막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영상 제작자는 문희의 이야기가 가진 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편집실 모니터에는 요양원 강당에서 촬영한 여러 어르신들의 화면이 차례로 띄워졌습니다. 각자의 인생은 서로 다른 풍경과 리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했던 손,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이마의 주름, 전쟁을 겪었던 눈동자들이 화면 곳곳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문희의 영상은 유독 긴 여운을 남겼습니다. 화면 속에서 그녀는 화려한 장식도 과장된 몸짓도 없이 고요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말하는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는 그동안 쌓여온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품고 있었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 부엌에서의 기억을 말하는 장면은 화면 너머로도 공기를 바꿔놓을 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영상 제작자는 그 장면에 잔잔한 피아노 선율을 아주 낮게 깔아보았습니다. 과하지 않도록 감정을 밀어붙이기보다는 단지 이야기가 더 잘 들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에 그쳤습니다. 무늬에 떨리는 손과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잇는 입술 클로즈업이 화면 중간중간에 배치되었습니다. 편집이 완성된 후 영상은 요양원 측의 검토를 거쳐 각 어르신 가족에게 전송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일부 영상은 요양원이 운영하는 작은 온라인 채널에도 익명 처리된 상태로 올라가 비슷한 세대를 둔 사람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전하는 콘텐츠로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도시의 작은 아파트, 퇴근 후 늦은 밤 시간이 되어서야 컴퓨터를 켜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쁜 하루를 겨우 마무리하고 주방 싱크대에 쌓인 접시를 대충 정리한 뒤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이메일 수신함에는 회사 공지와 광고 메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 발신인이 낯선 이름으로 표시된 메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메일 제목에는 요양원 이름과 함께 가까운 친족의 인생 기록 영상이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스팸 메일쯤으로 생각했지만 그녀는 무심코 그 메일을 클릭했습니다. 메일 안에는 짧은 설명과 함께 링크 하나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성은 한동안 링크 위에 커서를 올려둔 채 망설였습니다. 자신과 요양원이라는 단어 사이에는 오래전 끊어버린 관계와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잔뜩 얽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엄마라는 존재를 떠올릴 때마다 공백처럼 비어있는 시간과 이해할 수 없는 선택들이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일을 삭제하지 못한 채 몇 분을 보냈습니다. 결국 그녀는 조용히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영상 재생창이 열렸습니다. 첫 장면에는 요양원 마당 풍경이 간단히 담겨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나무 벤치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 복도를 지나는 간호사의 뒷모습이 몇 초간 흐른 뒤인 화면이 전환되며 의자에 앉아 있는 한 노인이 클로즈업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얼굴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만들어 놓은 주름과 흰머리, 달라진 눈빛 때문에 어릴 적 기억 속의 얼굴과 일치시키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턱선의 모양과 눈썹의 기울기, 말할 때 미세하게 움직이는 입술의 습관이 자신이 기억하던 사람과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잊었다고 생각했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영상 속 노인은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 좁은 집, 가난하지만 소박했던 가족 이야기로 시작된 서사는 점점 현실의 무게가 더해지는 시기로 이동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던 여성의 눈은 어느 순간부터 모니터와 거의 붙어 있을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손끝은 마우스를 쥔 채 움직이지 않았고 심장은 영상 속 이야기를 쫓아가며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의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비가 내리던 날 좁은 부엌, 젖은 우산, 젖은 옷, 그리고 작은 손이 연결된 감각이 영상 속에서 풀려나왔습니다.
여성은 숨을 멈춘 채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는 단순히 버려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유 없이, 설명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끊어졌다고 믿고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영상 속 노인의 말은 그날의 풍경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그리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낙인과 생계의 병이 악화된 가족, 보호자 없이 남겨졌을 때 아이에게 더 큰 상처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 같은 것들이 저마다의 모양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채 평생 그날의 장면을 마음속에서 다시 재생해 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여성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단지 슬픔 때문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속 방문이 갑자기 열리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날 무렵 화면 속 노인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앞으로 남은 시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면 언젠가 한 번쯤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은 요양원 건물 창밖으로 스며드는 저녁빛을 보여주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여성은 재생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창을 닫지 못했습니다. 검은 화면 위에 비친 자신의 얼굴과 붉어진 눈가를 바라보며 자신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영상 속 부엌 장면과 자신의 어린 시절 기억이 번갈아 재생되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혼자 남겨졌다고 느끼던 시간, 보호시설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줄을 서서 밥을 받던 풍경, 명절마다 가슴 구석이 시리게 비어있던 감정이 반복해서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기억 위로 영상 속 노인의 떨리는 손과 숨 고르기가 겹쳐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처를 만든 선택이었다 해도 그 선택이 완전한 무정함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 서서히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녘 그녀는 휴대전화 메모장에 짧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가야 할 장소의 이름과 주소였습니다. 그 주소는 며칠 전 메일 하단에 적혀 있던 요양원의 위치였습니다. 요양원의 어느 평범한 오후, 창밖에는 부드러운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세지 않았지만 나뭇잎들이 살랑거리기에는 충분한 정도였습니다. 복도에서는 늘 그렇듯 카트 바퀴가 움직이는 소리와 호출벨이 뒤섞여 들렸습니다. 문희는 인생 그림일기 프로그램이 없는 날이면 주로 창가 쪽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요양원 마당과 입구 쪽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누군가가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을 멀리서 보기에 좋은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마당을 가로지르는 그림자를 바라보다가 때로는 눈을 감고 햇빛의 온도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그녀는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지 마음속의 공기가 며칠 전과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영상 촬영 이후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어딘가로 흘러나갔다는 사실을 막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영상을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두려움과 안도감을 동시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평생 숨겨왔던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이 낯선 사람들의 시선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이 떠올랐고, 다른 한편으로는 더 이상 혼자만의 기억이 아니라는 생각이 마음 한편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상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닿았는지, 어떤 마음을 움직였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요양원 입구 쪽에서 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문희는 무심코 그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낯선 번호판과 어딘가 익숙한 듯 현대적인 차 한 대가 들어와 주차장 한편에 멈춰 섰습니다. 잠시 후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밖으로 내려섰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차 옆에 서서 건물 외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고 어딘가 긴장한 듯한 자세가 느껴졌습니다. 요양원 건물 앞 간판을 확인하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글자를 읽고 나서야 그녀는 조심스럽게 한 발짝씩 건물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현관 안으로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자는 짧게 고개를 숙이고 무언가를 묻기 위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직원은 방문 목적과 만나고 싶은 어르신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몇 번 클릭한 뒤 해당 어르신이 어느 층 어떤 병동에 있는지 안내했습니다. 여자는 안내를 듣는 동안 얼굴 근육을 굳게 다잡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손가락 끝은 가방 끈을 꼭 쥐며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내를 받은 뒤 그녀는 엘리베이터 앞에 잠시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신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몸 전체에 전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녀가 타고 올라가는 동안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던 문희는 여전히 아래층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오후 햇빛이 창틀을 건너 벽에 만들어내는 사각형 그림자의 모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도 한편에서는 지우가 화분잎을 살펴보며 물줄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고 다른 간호사는 약 카트를 밀며 각 방을 돌고 있었습니다. 일상은 늘 그렇듯 일정한 속도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아주 조용한 파동 하나가 이미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파동은 곧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는 노인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 예정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여자는 천천히 복도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병동 특유의 냄새와 소리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안내 데스크에서 받은 방 번호를 떠올리며 숫자, 표지판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일부 방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흘러나왔고 일부 방은 조용히 닫혀 있었습니다. 복도 끝으로 갈수록 마음속 압박감은 더 커졌습니다. 마침내 안내받은 방 바로 옆 복도 끝 창가 근처에 의자 하나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순간 그녀의 발걸음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 의자에는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앉아 있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옆모습만 보아도 익숙한 무언가가 마음 깊은 곳을 강하게 건드렸습니다. 문희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복도 쪽에서 느껴지는 낯선 기척에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멈춰선 여인의 실루엣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몇 초 동안 그 둘은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세월은 얼굴의 선을 바꾸고 몸의 자세를 바꾸고 심지어 눈빛의 방향마저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몇 초 더 흐르자 오래전 좁은 부엌에서 젖은 머리카락을 닦던 작은 아이의 눈과 지금 복도에 서 있는 여인의 눈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늘게 떨리는 눈꼬리와 입술 주변의 근육, 어느 쪽이 먼저였는지 알 수 없게 동시에 변했습니다. 문희의 가슴은 갑작스럽게 세게 조여드는 것처럼 아파왔습니다. 그 순간 요양원의 공기는 아주 다르게 흘렀습니다. 호출 벨소리와 텔레비전 소리는 멀어지고 복도 끝 그 작은 공간만이 조용한 섬처럼 고립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의 눈동자는 여러 해를 한 번에 건너뛰는 다리를 놓았습니다. 말 한마디 건네지 않은 상태에서도 서로가 누구인지 직감적으로 알아보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문희는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다리가 잠시 휘청거렸고 여자는 한 발짝 다가서며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인생의 마지막 장에 예상치 못한 문장이 갑자기 끼어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문장은 분명 단 한 줄이었지만 그 한 줄이 모든 페이지의 의미를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면회실로 자리를 옮긴 후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함께하지 못했던 오랜 시간만큼이나 쉽게 말을 건넬 수 없었고 그저 조용한 침묵이 흐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의 공백을 허물어뜨린 것은 말이 아니라 서로의 눈빛에 담긴 원망, 서운함, 그리움, 그리고 이해였습니다. 서로의 인생에서 가장 아팠던 날을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바라보는 시간. 그것은 누군가를 완전히 용서하거나 완전히 이해하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날을 함께 다시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만남 이후 문희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도 끝 의자는 더 이상 외로운 자리이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자리, 이미 한 번 찾아온 발걸음을 떠올리는 자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마지막 날, 문희는 자신의 현재를 그리며 짧은 글을 적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오던 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기다려온 반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는 언제든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장을 적고 펜을 내려놓는 순간 문희의 가슴속 오래된 매듭 하나가 조용히 풀려 내려갔습니다. 끝이라고 여겼던 곳에서 문희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삶도 닫힌 문 앞에서 언제든 새로운 문을 열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